연준화차 시간입니다. 금요일은 매시간 이 코너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포지션 상당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표와 용어들을 통해서 함께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이코노미21의 양영빈 기자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연준 가운데 어떤 용어 알아볼까요? 최근에 그 헤지 펀드가 네. 무려 1조 달러 규모의 선물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중파나 아니면 또 SNS 이런 데서 이게 미국 국채 시장, 선물 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헤지펀드의 국채 선물에 대한 매도가 사상 최대치에 좀 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지금 국채 시장이 많이 불안하고 좀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이 국채 선물을 매도하게 되는 배경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먼저 차트를 보시면요. 네. 위에 파란색은 이제 자산운용사의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 위로 가 있으니까 네. 플러스니까 매수겠죠. 순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주황색은 헤지펀드의 그 순매도 포지션인데요. 네. 요즘 굉장하죠. 이게 지금 현재 역대 최대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초반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반에 요 포지션이 조금 줄어드는 듯한 저 빨간 동그라미죠. 그러게요. 네. 예,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증가했는데 요건 사실 미국 연준이나 또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죠. 우리로 네. 치면 증권감독위원회 그런 규제를 하는 이런 기관들이 상당히 좀 주시는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선물은 항상 이 매도한 세력이 있으면은 매수한 세력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있겠죠. 딱 있어야 네. 되잖아요. 그러면 이 헤지 펀드의 이런 그 매도 포지션은 그 자산운용사의 매수 포지션하고 여기 그림을 보면 거의 거울처럼 이렇게 딱 네, 대칭이 대칭이 있네요.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헤지 펀드는 도대체 왜 매도를 했나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베이시스 트레이드하고 베이시스 트레이드요.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베이시스라는 것은 선물 가격하고 우리나라 선물하고 비슷해요. 그 현물 가격.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그쵸. 지수 선물이 있고 코스피 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베이시스라 그러는데 네. 이게 만기가 되면 될수록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만기에서 멀었을 때는 선물이 보통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헤지펀드가 하는 거는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제 매도 배팅을 한 게 아니라 비싼 선물을 매도하고 싼 현물을 매수한 이런 베이시스 트레이딩을 한 겁니다. 네, 베이시스 트레이드라는 용어를 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차트가 그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현물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싼 국채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해서 만기의 포지션을 정리하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 헤지펀드들이 이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금이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 자금은 어디서 조달하나요? 네, 사실상 이 베이시스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선물을 매도해야 되는데 그쵸. 우리나라 선물하고 비슷하게 선물을 매수하든지 매도하든지 그건 한 증거금 4% 정도밖에 안 받아요. 네. 또 헤지펀드는 또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증거금도 굉장히 좀 적게 받습니다. 일반 개인에 비해서는요. 네. 그런데 문제는 헤지펀드가 선물을 매도하는 데는 돈이 별로 안 드는데 맞죠. 베이시스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국채 현물을 사야 되거든요. 사야 되는데. 그건 주식 사는 거하고 똑같아서 이게 뭐 1억 달러면 1억 달러를 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벌써 대략 규모가 1조 달러에 해당하는 건데 그럼 헤지펀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네네. 뭐 어디 보면은 뭐 아무리 커봐야 뭐 이 헤지펀드 규모 자체가 1억 달러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헤지펀드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합니다. 네. 대출하는 방법은 표를 보시면은 처음에 현금이 100이 있어요. 네. 그럼 그 현금 갖고 국채를 100을 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시장에 가는데 이 시장이 특별히 레포 시장이라고 해서요. 네. 국채를 담보로 맡깁니다. 그러면 돈을 얼마 꿀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국채 가격이 100인데 100 다 빌려주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적게 주겠죠. 좀 적게 주겠죠. 네. 그럼 한 90, 예를 들어 10% 할인한 가격으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현금을 받아요. 그럼 그걸 갖고 또 국채를 사요. 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물론 양은 적어지겠죠. 그래서 최종 결과를 보면은 대출한 금액은 현금 대출한 거는 900이 되고 국채는 처음엔 현금 100밖에 없었는데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국채는 1000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네,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대출한 금액 대비 국채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시장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헤지펀드들의 국채 선물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보고 국채 시장이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결국에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왜냐하면은 헤지펀드가 주로 사용하는 베이스 트레이드는 사실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네. 한쪽에는 선물 매도가 있고 한쪽에는 현물 매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는 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안전한 네. 이 트레이딩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가끔 있군요. 네. 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베이시스 트레이드의 장단점도 알려주세요. 장점으로 말하자면 사실 이거는 재무부가 굉장히 좋아해요. 네. 왜냐면은 재무부가 어마어마한 양의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 헤지펀드가 제일 좋아하는 국채가 어떤 거냐면은 2년물, 5년물, 10년물 장기 네. 채권이에요. 네네. 근데 이 친구들이 현물을 뭐 자금 조달을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조달을 해도 상관없지. 어쨌든 국채 선물을 국채 현물을 네. 이 친구들이 많이 사주는 거거든요. 이 재무부로서는 얼마나 아주 좋아하겠어요. 굉장히 이제 그런 순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방금 전에 말했듯이 이거야말로 헤지펀드가 제일 잘하는 헤지 거래를 하는 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떨어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냥, 뭐 주식을 그냥 매수한다든지 선물을 그냥 매수한다든지 또는 매도한다든지 이런 거래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네. 그렇지만 뭔가 안전하다는 것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헤지펀드는 아까 말했듯이 레포 시장에서 국채를 담보로 계속 빌리고 국채 사고 빌리고 이걸 해서 뭘 키웠냐면 레버리지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네네.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헤지펀드의 가장 큰 단점이 되는데 장점이 되는군요.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선물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런 큰 경험이 없었지만은 네. 선물 가격이 변동이 커지면은 증거금이 확 커집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2020년 3월 이런 때 선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증거금도 커져요. 자, 그럼 이때 헤지펀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중에 현금이 거의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선물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증거금이 올랐으니까 증거금 좀 더 내라. 이게 마진콜이거든요. 네네. 그 무시무시한. 네. 그럼 마진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이제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많이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쓸 현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갖고 있는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죠. 상하는군요. 그러면 갖고 있는 포지션을 정리한다는 건 뭐냐면은 국채 현물을 아까 이제 이 포지션은 매수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매도하게 돼요. 네네. 그러면 이럴 때 시장에 어떻게 보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시장이 굉장히 이제 불안정해질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럼 결국에 지금 나오는 표 자체도 지금 2020년에 그 사태가 네.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는 예, 건가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헤지펀드가 이런 트레이딩을 할 때 이건 사실 뭐 전혀 이제 정확하게 알려진 건 아닌데요. 네네. 한 레버리지를 50배 정도, 또 어디는 뭐 한 100배 정도 쓴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10,000원, 뭐 1억 원이 있었으면은 어떤 헤지펀드는 한 100억 원까지 이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레버리지는 20배 정도 썼을 때, 그러니까 자기 자본은 이제 전체 이 포지션은 5%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 수익이 5% 딱 떨어지면은 이제 그냥 이 헤지펀드는 그냥 아웃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요 파란 선은 뭐냐면은 이제 고점 대비 수익이 얼마나 떨어졌냐 이거예요. 네네. 근데 만약에 2020년 저런 그 팬데믹 사태에서 네. 수익이 저 정도로 떨어졌다. 그럼 헤지펀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자기 있는 포지션 다 청산해도 이제 그냥 뭐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겠죠. 어느 하나의 헤지펀드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저런 식으로 거래했던 헤지펀드들이 다 연쇄적으로 자기 포지션을 풀고 이런 이제 악순환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2020년도 이해가 됐는데 뒤쪽으로 보면 약간씩 수익률 빨간 선이 또 그어져 있는데 여기 네. 아래쪽으로 내려간 건 어떤 거로 의미하나요? 저 때도 이제 그 금리를 갑자기 급격하게 인상한다든지 아,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해치펀드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뭐 상당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럴 때도 이제 위험이 잠깐 이제 스쳐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헤지펀드 이 베이시스 트레이드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고 저희가 관련된 차트까지 연결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 통화당국이라든지 규제당국에서도 주시를 할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미국 하면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규제가 안 되는 시장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해치펀드는 규제가 안 되는 시장에서 이런 자금을 조달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2023년 12월에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냈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2년 남았는데 2년 후에는 모든 아까 같은 거에 이제 자금 조달이 뭐 레포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거를 다 나한테 보고해 뭐 이런 식으로 네. 했습니다. 그 일단 이 증권거래위원회가 상황을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죠.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현재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2년 후에는 아마 이제 좀 더 이 데이터 투명성이라든지 해치펀드가 뭘 하고 있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데이터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증권위에서 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베이시스 트레이드 오늘의 연준 용어 알아봤습니다.